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요. 칠레는 경제 성장률이 4%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다. 지도자가 바꾼 국가 운명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칠레는 사실은 과거에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죠. 70년대 초반에요. 아엔데 정권이라고 이 좌파 정권의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좌파처럼 굉장한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혼란스러웠죠. 자, 그래서 당시 미국 CIA가 지지를 하고 해서 피노체트라고 장군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좌파들이 대통령 궁을 사수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 피노체트가 아엔데를 이렇게 전투 끝에 살해하고 자기가 군부 독재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칠레의 피노체트가 결국 나중에 무슨 스페인으로 갔다가 잡혀와서 재판도 받다 이래 죽었는데요.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 미국에서 가장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유럽에서 전후에 미국으로 와서 현재 보수주의에 입각한 시장 경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칠레에 불러다가 경제를 독재를 하는 동안에 성장을 시켰고, 그때 심어놓은 이런 미국식 경제 구조가 이후에 칠레의 좌파 정권이 이제 민주화되고 들어서기도 했습니다마는 칠레가 엄청난 성장을 하는 지름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칠레는 국민소득이 3만 불에 남미로서는 처음으로 육박해 간다. 지금 한국보다 칠레가 살기가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칠레는 남미에 가도 정치나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고 해외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남미 같지 않은 남미처럼 나오고 있고, 또 남미 최초로 OECD 회원국도 되었고, 한국하고 FTA를 체결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포도의 대부분이 칠레 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레는 이렇게 위도가 기니까 어떻습니까? 이 온갖 농산물이 사계절이 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민영화나 무역 개방의 속도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유의 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칠레의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을 해가고 있고,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자 세계 몇째 가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석유 부국이 빚쟁이 국가로 전락해서 국민들이 한마디로 먹을 게 없고 가게에 가도 살 상품이 없고, 국민들이 경제난에 개도 잡아먹고 해외에 가서 몸도 팔고 마약을 빠져들고 이런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두 나라가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로 가고 있느냐? 자, 지하자원으로 보자면 칠레도 지하자원이 많습니다만은 탄광도 많고, 그래도 지하자원 중에 최고의 핵심인 석유로 보자면 칠레는 석유가 나기는 납니다만은 베네수엘라에 비교할 바가 못 되고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폈던 칠레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부국이 되어 가는데, 한마디로 이 포퓰리즘이 지배했던 베네수엘라는 이제 국가가 거의 문을 닫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칠레는 2022년에 남미에서 최초로 3만 불을 국민 1인당 GDP가 3만 불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칠레의 물가 상승률은 연 1년에 2.9%인데 베네수엘라는 250만 프로입니다. 250%가 아니고 250만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칠레는 인구가 연 1.5% 늘어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마이너스 4.3,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느냐? 시장 자유화 개혁에서 갈라졌다는 거죠. 75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칠레보다 경제 규모가 컸는데 76년에
석유 국유화 조치를 베네수엘라가 취하고 이후 90년대에 차베스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칠레는 80년대에 70년대 80년대에 군사 정권이 독재와 학살 등의 과오는 있었지만은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펴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니카라과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독재로 가고 있는 오르테가 좌파 정권 니카라과도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지금 남미에서 좌우파의 내전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정부가 상당히 무력화되고 이런 나라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나라 꼬라지가 무너져서 캐러반이라고 수만 명이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미국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텍사스나 애리조나, 뉴멕시코와 또 캘리포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번 보세요. 멕시코조차도 그 바로 위에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그 밑에로는 지금 이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닌 이런 멕시코의 모습이 곧바로 국경만 넘으면 보이잖아요. 그럼 같은 땅인데 왜 그런가? 결국은 그 나라의 오랜 시스템, 제도, 또 선택이 이런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 이런 부분이 결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같은 땅덩어리인데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느냐. 이런 부분의 논란에서 시작을 해서 이 국가의 부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이제 한때 가톨릭을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고 이 루터교 같은 개신교를 믿는 나라는 잘 산다. 또 북부에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잘 살고 이렇게 또 적도 근처로 가게 되는 더운 나라는 다 못 산다는데 그러면 또 싱가포르는 또 왜 잘 사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더위의 문제인지 기온의 문제인지 종교의 문제인지 또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이렇게 내려온 시스템 제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또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인데 그러면 또 거기는 과거의 제국이고 제도 시스템도 과거는 아주 유럽에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저 모양 유럽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공산주의를 택했냐 자본주의를 택했냐를 가지고 또 그걸 가르기도 합니다. 동유럽과 서유럽의 차이를 놓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계의 국가별로 이 국가의 부와 국민의 수준을 가르는 요인이 무언가인가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것은 무언가 하면 결국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가르는 부분에서 정치 이념의 지나친 개입이 그 나라를 못 살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확고한 것 같아요. 그건 과거 소련에서 동독에서 또 동구권에 있는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입증이 되었고 특히 또 지금 베트남과 과거의 공산주의로 통일된 베트남의 차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인 라오스 최근에 이제 개혁 개방을 하니까 라오스가 좀 살아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볼 때 그건 명확하고 중국이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택하기 전에 지지리도 못 살다가 그나마 지금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는 이런 자본주의식 개방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시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예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예크는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다. 시장 무슨 100% 찬양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하예크가 더 중점을 뒀던 부분. 하예크가 누구냐? 프리드리히 하예크라고 오늘날 시장주의, 자유시장주의자의 마치 어떤 선구자처럼 인용받고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한국의 지금 정경련 같은 데서 추앙받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바라봤던 것은 뭔가 하면 소수의 엘리트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경제 그리고 집산주의 즉
소련이나 중국 같은 집산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끌고 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경제, 사회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제도 이런 부분과 또 이 대중들의 묵시적 합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모습이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찬양을 했지요. 자, 그런 하이에크가 봤을 때 계획 경제, 사람이 자기 집의 경제도 제대로 모르는데,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몇 사람이 국가 전체의 계획을 다 짜서 그 나라를 끌고 가서 그걸 갖다가 다 통제하고 물가까지 통제하고 지정을 해주고 일자리까지 다 지정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그야말로 환상적인 코미디다라고 이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물어듯 흐르는 자연스러움을 역행하는 인위적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큰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트 특권층들이 끌고 가는 국가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이에크는 바라보고, 그래서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과 자유를 갖다가 경제에서도 그대로 두는 것이 그야말로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경제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보면 서울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배모 씨가 최근에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반씩, 그러니까 8시간씩 하면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규직인데 7시간 반씩을 주 4일 근무했대요.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점포 측이 하루 근무 시간을 7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만 하라. 이러니까 7시간 반씩 4일을 하면 월급이 108만 3,600원인데 여기서 65만 원으로 40만 원이 넘게 줄어들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방에서 와서 사는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 자기의 이 방값과 식대와 또 학비 등을 조금씩 모으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도한 최저임금의 여파로 누가 타격을 입느냐? 없는 사람부터 타격을 입는다는 가설이 지금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 저학력, 저숙련, 즉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소득도 낮은 이 삼적 근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주로 고용을 하거나 그런 데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의 고용지표를 분석하니까 최저임금을 16.4% 올린 올해 단기 일자리는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 중장기 일자리는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36시간이면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7시간 반 정도 이상을 일하는 그런 괜찮은 일자리는 80만 개가 사라지고 알바가 대부분인 주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가 17만 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17만 개는 한마디로 괜찮은 자리를 내보내고 일자리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주 36시간 일하던 사람이 쫓겨나면 그 자리를 주 17시간으로 메꾸고 남은 시간은 주인이나 주인 가족이 몸으로 때우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17시간짜리를 늘려서 한마디로 전체 노동시간은 또 줄이는 이런 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 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취업자가 80만 1000명이나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 165만 명이 줄어든 이후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작년에 중장기 취업자가 42만 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급속하게 현장에서 그래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일자리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졸 이하, 그러니까 저학력 실업자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고, 또 직종으로 보면 단순 노무직, 미용실 업무보조, 음식 배달 등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가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역설이라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최저임금 인상이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저임금,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들부터 치명타로 이렇게 맞게 되는 최저임금 과속에 최저임금을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중졸, 이 시대의 중졸이면 우리 사회의 제일 바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업이 8년 만에 최다고 단순 노무직이 5년 만에 최대로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플러스 주 52시간 부담이 겹치니까 단기 근로자, 그러니까 잠깐씩 일하는 근로자들만 급감을 하고 결국 서민소득을 올려준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이제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창 경제활동을 펼쳐야 될 40대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22일, 7월달, 9월달 사이에 3분기 소득부문 가계 동향 조사가 매우 우려된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통계청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7월 취업자가 5,000명, 8월 3,000명인데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매우 안 좋을 거다. 지금 이 정권이 통계청장을 바꿔치워서 자기의 입맛에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더라도 결과는 매우 나쁠 거다. 자, 그래서 심각한 우려가 지금 나올 거다라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정권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태양광과 풍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풍력 발전기의 핵심 기자재인 이 날 있잖아요. 이 날 3개에 달린 이런 걸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이드 날개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 회사가 일감이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던 블레이드 회사들이 다 그렇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지금의 7%에서 20%까지 늘려서 그러면 일감들이 태양광, 풍력 이런 기자재를 만드는데 넘쳐나야 될 건데 유럽, 중국의 회사들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한국 업체가 먼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 회사는 34개에서 2014년 27개로 줄었고 고용은 2,424명에서 1,853명으로 24%가 줄었다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회사도 5개가 줄었고 고용은 9%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공 업체들이 단가를 맞추러 중국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국산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익은 중국 업체가 챙기고 한마디로 중국인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인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을 시진핑이한테 딸랑거리면서 잘 보이려고 이걸 한 겁니까? 효성 같은 큰 회사도 올해 풍력 발전기 수주가 제로고 공기업도 가격만 따진다는 국산이냐 중국 안 따지고 그래서 중국계 훨씬 경쟁력이 있겠죠. 유럽이나 풍력을 원래 하던 데가요. 자,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갖다가 수십조 쓴다면서요. 한국의 일자리를 줄이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근로자 작년에 평균 연봉이 3,475만 원이라는데 상위 10%는 6,746만 원이고 이렇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연봉별 이렇게 근로자 분포가 1억 이상이 2.9%, 44만 명, 8천에서 1억이 51만 명, 3.4%, 6천에서 8천이 108만 명, 7.1%, 4천에서 6천이 234만 명, 15.4%, 2천에서 4천이 611만 명, 제일 많습니다. 40.2%, 2천만 원 미만이 472만 명, 31%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민들 중에 4천만 원 이하가 1,100만 명 가량 되고 퍼센트로 71.2%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겉으로 잘 산다는 것과 또 상위에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은 노동자들 중에서 71.2%가 4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잘 사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올리니 고집 피우다가 이제 서로 다 같이 죽자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후까지 방송이 끝나고 오후에는 김기춘 전 실장, 비서실장을 면회를 좀 가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역사에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을 위해서 나름 애쓰다가요, 지금 어려운 처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만나줘서 그렇지 이렇게 뒤다보고 할 건데 아마 그분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악명의 대명사처럼 좌파들은 규정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그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아무도요. 자, 저는 그분과 과거에 협동조합 개혁을 할 때 야당이었는데 제가 농림부에서 장관 자문관으로 일할 때 농협 축협 통합에 대해서 나름 가서 설명을 하니까 소신을 인정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통과시켜줘서 그래서 협동조합 개혁이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때 이제 김기춘 법사위원장을 폭행하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보호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거제도 지역구에 가서 술을 한번 나눈 바가 있고요. 박근혜 정권 한 1년쯤 지나서 저보고 사무실로 연락이 오고 곳곳으로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좀 해달라 했을 때 제가 완곡하게 박근혜 정권의 이 좀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 손에도 이렇게 피도 많이 묻혔고 정적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TV에 나가서 수도 없이 싸웠고 이랬는데 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도 한 번씩 어려울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했고요. 또 구속되기 좀 전에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과 가를 떠났어요. 오늘날 다 외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제가 면회를 가서 위로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면회를 가봅니다. 가서 수영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변에다가 제가 물어도요. 그래서 제가 수영 번호도 모르고 동북구치소로 면회를 가는데 가서 면회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